꿈속의 숫자가 알려준 진짜 재물은 어젯밤 꿈에서 본 숫자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한번 스쳐 지나간 장면인데도 이상하게 잊히지 않는 숫자. 눈을 뜬 뒤에도 또렷하게 떠오르고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을 붙잡고 있는 숫자. 어떤 이는 그 숫자가 조상이 보내는 신호이며 곧 재물이 들어올 징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쪽이든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의미도 없는 쓰레기처럼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꿈은 때때로 우리가 새벽 예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절마당으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쉰을 조금 넘긴 듯한 얼굴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스님, 이 숫자로 복권을 사야 할까요?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캄캄한 방 안에 혼자 서 있는데 허공에서 숫자 8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숫자는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바라보는 것처럼 같은 자리에 떠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같은 꿈이 사흘째 이어지자 잠에서 깨자마자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보내는 신호가 아닐까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두 자녀를 키우며 버텨왔습니다. 장사가 잘 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손님이 줄었습니다. 임대료는 밀렸고 식자재 대금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아들에게는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웃으며 손님을 맞았지만 밤이 되면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동안은 새로운 메뉴를 만들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한동안은 경기가 좋아지면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빚은 조금씩 늘었고 독촉 전화가 올 때마다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 숫자 8이 나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보다 절박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숫자 8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기뻤습니다. 이제 뭔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돈이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빚이 떠올랐습니다. 얼마입니까? 800만 원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 그에게 가장 먼저 연결된 것은 숨겨둔 빚 800만 원이었습니다. 식자재 값을 막기 위해 카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 다시 다른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곧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액수는 늘어났고 그는 정확한 숫자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통장도 자세히 보지 않았고 대출 문자도 바로 삭제했습니다. 숫자를 두려워하면서도 꿈속 숫자에는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꿈은 미래를 보장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동안 피했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보내신 신호가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을 내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떠올린 이유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평생 작은 돈도 함부로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벽이면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가족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장을 보기 전에 필요한 것을 적었고 빚을 지면 약속한 날에 반드시 갚았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남의 돈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절제와 정직은 잊고 있었습니다. 빚이 쌓이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누구라도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신호를 기다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탐욕과 두려움은 아주 비슷한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이번 한 번이면 된다. 이 숫자만 맞으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다. 조금만 더 빌려서 기회를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현실을 더 오래 피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탐욕은 단순히 많이 가지려는 마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얻고 싶어 하는 마음도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보기 싫어서 외면하는 것도 무지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액수와 이자, 상환 날짜를 적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숫자로 복권을 사지 마십시오.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숫자 8 아래에 실제로 당신이 갚아야 할 모든 돈을 적어 보십시오. 정확히 적는 순간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800만 원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항목을 더하자 액수는 더 컸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은 크기를 알 수 없어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불을 켜고 바라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나는 그에게 꿈을 기록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꿈에서 본 숫자나 장면을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을 보았을 때 느낀 가장 강한 감정을 적는 것입니다. 셋째, 현실에서 그 감정과 연결되는 문제를 적는 것입니다. 숫자가 8이라면 무조건 재물이 들어온다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숫자를 보았을 때 나는 기뻤는가, 두려웠는가, 조급했는가,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정확히 적은 첫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운이 좋아질까요? 이 종이가 운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외면하지 않고 매일 한 가지씩 행동한다면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마음을 붙잡아 줄 수는 있습니다. 조상을 공경한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지키려 했던 정직과 절제, 책임을 내 삶에서 이어가는 것이 더 깊은 공경일 수 있습니다. 그날 여인은 절을 내려가기 전 어머니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돈을 보내달라고만 했네요. 이제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따라가 볼게요. 그러나 곧바로 복권 번호나 미래의 암호로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꿈속 숫자가 돈을 가져다 줄 것인지 묻기 전에 그 숫자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날 그녀가 지갑에 넣은 것은 행운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직한 한 장의 종이에서 막혀있던 삶의 흐름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얼굴은 조금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에는 두꺼운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공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돈이 안 들어오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보니까 들어온 돈이 너무 많이 새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재물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 먼저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들어오는 문보다 새어나가는 구멍을 먼저 살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한한 풍요의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여인에게 다른 의미로 보자고 했습니다. 돈은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벌어도 손에 남지 않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명품을 사지도 않았고 여행을 자주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옷도 오래 입었고 자신을 위해 큰 돈을 쓴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주문하지 않는 음식까지 준비하느라 매일 식재료가 남았습니다. 상하기 전에 버리는 채소와 고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재료를 사두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줄게요. 그 말을 믿고 식사를 내주었지만 받지 못한 돈이 쌓였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배달 서비스와 광고 상품에도 매달 비용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하지 못해 예전과 같은 생활비를 계속 보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혹은 자신이 무능한 어머니처럼 보일까봐 진실을 숨겼습니다. 큰 돈을 낭비한 적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구멍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에 10,000원, 20,000원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지출이 목적 없이 반복되면 한 달 뒤에는 큰 돈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절약도 한 번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반복되면 흐름을 바꿉니다. 한 번의 실수보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더 큰 방향을 만듭니다.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습관,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재물의 흐름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할수록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찾습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복권이나 고수익 투자에 마지막 희망을 겁니다. 이번 한 번만 잘 되면 된다. 그러나 큰 돈을 벌고 싶은 조급함은 위험을 작게 보이게 합니다. 빚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행운이 아니라 현재의 흐름을 정확히 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여인에게 종이 한 장을 8칸으로 나누어 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한 달 동안 실제로 들어오는 돈을 적었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제외하기 전에 수입과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을 구분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과도한 식재료, 필요 없는 광고비가 들어갔습니다. 사랑 때문에 쓰는 돈과 체면 때문에 쓰는 돈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돈을 아끼려고 아픈 허리를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더 나빠지면 식당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다시 빚을 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칸에는 일주일 안에 할 행동 하나를 적었습니다. 잘 팔리는 음식과 손님 반응이 좋은 음식만 남기고 재료가 많이 남는 메뉴는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방이 단순해졌고 재료 손실이 줄었습니다. 음식의 맛도 더 안정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는 외상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동안 가게가 어렵다는 사실을 숨겨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비를 조금 줄여야 할 것 같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왜 혼자 버텼어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늘리고 장학금을 알아볼게요.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숨긴 진실이 오히려 가족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갑자기 들어온 것은 아닌데 처음으로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보였습니다. 들어온 돈이 제 역할을 하고 나와 가족을 무너뜨리지 않으며 필요한 곳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도 복입니다. 반대로 적은 수입으로도 빚을 만들지 않고 필요한 사람을 돕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의 크기보다 재물을 대하는 마음과 습관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 힘들 때 충동적으로 사는 물건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가족에게 솔직히 말하지 못한 빚이나 지출은 없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 8을 행운의 부족처럼 지갑에 넣는 것보다 8칸의 내 삶을 정직하게 적는 것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도움을 바란다면 먼저 그분들이 지키려 했던 성실함과 절제를 오늘의 생활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환은 행운의 숫자가 아니라 정직한 기록과 작은 행동으로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빚이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식당 장사가 갑자기 크게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스님, 숫자 7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꿈에서 다시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동안 하나씩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 7이 조상님의 비밀 암호라기보다 제가 일주일 동안 실천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숫자 7을 신성한 숫자라고 말합니다. 7별과 연결해 해석하기도 하고 조상의 보호를 상징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사람은 외롭고 힘들 때 자신보다 먼저 살다 간 이들의 보호를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상을 공경한다는 것이 단지 돌아가신 분에게 돈과 행운을 달라고 비는 일만을 뜻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지키려 했던 정직과 절제, 책임과 성실함을 내 삶에서 이어가는 것이 더 깊은 공경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물 한 잔을 떠놓았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놓고 가만히 기적을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외상을 지면 약속한 날짜를 넘기지 않았고 돈이 부족할 때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복은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받은 것을 소중히 쓰고 갚을 것은 갚아야 복이 머문다. 어머니가 물을 떠놓던 모습만 기억했고 그 뒤에 이어졌던 생활의 태도는 잊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7날 동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계획에 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장을 보러 가기 전 필요한 식재료를 적었습니다. 예전에는 혹시 손님이 많이 올까봐 이것저것 더 샀습니다. 둘째 날에는 돈 때문에 피하고 있던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여인은 식자재를 공급해준 한 상인의 전화를 몇 달째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화면을 뒤집어 놓았고 길에서 마주칠까봐 시장 골목도 피해 다녔습니다. 사장님, 제가 두려워서 전화를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꺼번에 갚을 수는 없지만 매주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돈보다 연락을 피한 게 더 화났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면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날 여인은 오랜만에 밤에 잠을 조금 편히 잤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지갑을 정리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쌓여있던 영수증, 쓰지 않는 회원권을 모두 꺼냈습니다. 언젠가 큰 돈이 들어오기를 바라며 샀다가 확인도 하지 않은 복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사람이 그것을 구원의 문처럼 붙잡을 때 문제가 됩니다. 넷째 날에는 식당에서 필요한 양만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적으면 자신이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가지 음식은 일찍 팔렸고 뒤늦게 온 손님에게는 솔직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양이 다 나갔습니다. 내일 더 신선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체면 때문에 낭비하던 것이 언니는 동생이 연락할 때마다 또 돈을 부탁할까봐 부담스러워했고 여인은 미안해서 더 피했습니다. 또 무슨 일 있니? 돈 부탁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야. 그동안 도와줬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피했어. 미안하고 고마워. 나는 돈을 늦게 갚아서 화난 게 아니야. 네가 나를 피해서 더 서운했어. 여섯째 날에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인은 가게 문을 닫기 전 남은 반찬을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의 형편도 어려운데 남을 도울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는 것도 나눔이었습니다. 장사도 어려울 텐데 고맙습니다. 여인은 돌아오는 길에 오랜만에 자신이 빚진 사람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빚과 실패 속에 오래 있으면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움이라도 건넬 수 있다는 경험은 마음을 다시 일으킵니다. 일곱째 날에는 가게 문을 조금 일찍 닫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막히게 했던 두려움과 거짓, 체면과 회피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조상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그분들이 소중히 여겼던 삶의 태도를 이어가십시오. 돌아가신 부모가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 꿈속 숫자가 그분들의 신호인지 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던 부모의 가르침을 자녀가 실천한다면 그 가르침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절제와 책임, 약속을 지키는 습관은 실제로 삶을 지켜줍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작동하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을 위한 의식에는 많은 돈을 쓰면서 살아있는 가족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조상을 공경한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돈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이 의식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긴다. 조상이 노해서 돈이 막혔다. 이런 말로 두려움을 만들어 돈을 요구하는 행동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가난과 실패를 조상이 도와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의 잘못된 선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빚이 생긴 것이 아니라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았거나 잘못된 투자를 했거나 피해야 할 결정을 미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 한 잔을 떠놓는다면 그 앞에서 기적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향을 피운다면 연기가 올라가는 동안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절을 한다면 몸만 낮추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던 자존심도 함께 낮추십시오. 저는 숫자 7이 나타나면 갑자기 행운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날 동안 제가 피하던 일을 하나씩 하라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꿈을 어떻게 해석하든 그 해석이 사람을 더 탐욕스럽고 무책임하게 만든다면 다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꿈을 계기로 정직해지고 관계를 회복하고 해야 할 일을 시작한다면 그 꿈은 이미 삶에 좋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의 복을 빌기 전에 가족에게 숨기고 있던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조상의 기억은 단순한 그리움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돌아오기 시작하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의 무게도 조금씩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네 번째로 저를 찾아왔을 때 손에 작은 메뉴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 9가지를 없앴습니다. 무엇을 없앴습니까? 예전에는 30가지가 넘는 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손님이 자주 찾는 메뉴와 자신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음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메뉴 9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 9가지 가운데에는 남편이 생전에 만들던 음식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식당을 함께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손맛이 좋았고 특별한 날이면 손님들에게 직접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인은 그가 만들던 메뉴를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걸 지우면 남편까지 지우는 것 같았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오래된 방을 그대로 두며 이미 끝난 일을 계속 이어갑니다. 놓는 순간 기억과 사랑도 함께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했던 것을 놓는다고 사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이 끝난 것을 끝내주는 것도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인은 남편의 메뉴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별도의 식재료를 샀습니다.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부분 버려야 했습니다. 이 메뉴는 우리 가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지키기 위해 현재를 계속 무너뜨린다면 결국 역사도 가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지금 살아있다면 손님이 찾지 않는 메뉴 때문에 빚이 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고집이 세긴 했지만 장부는 아주 철저히 봤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음식을 그대로 남기는 것만이 남편을 기억하는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분이 중요하게 여겼던 책임과 성실함을 이어가는 것이 더 깊은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파는 메뉴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남편의 기일이 있는 주에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손님들에게 음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수익 일부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현재를 희생하며 붙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것도 나무의 죽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에서도 끝나야 할 것을 끝내지 못하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사업, 새로운 관계, 새로운 수입을 바랍니다. 새로운 관계를 원하면서 과거의 배신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장사를 살리고 싶다면서 손해가 나는 방식은 바꾸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60이 넘은 나이에 나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과거에는 장사가 잘 됐지만 몇 년 전부터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임대료와 전기료를 내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게를 닫지 못했습니다. 이걸 닫으면 제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내는 노후 자금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자녀들도 작은 일을 새로 찾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몇 년을 더 버티는 동안 저축은 줄었고 빚은 늘었습니다. 가게는 그에게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를 닫는 것과 당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같은 일입니까? 평생 이것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뭘 합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지역 복지관에서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근무 시간이 짧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장사하며 익힌 식재료 관리와 손님을 대하는 능력이 다른 자리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게를 닫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난 것은 가게였지 제 삶은 아니었습니다. 끝내야 할 것을 끝내지 못하면 현재의 힘이 계속 과거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와도 담을 자리가 없습니다. 첫째, 당장 멈출 수 있는 불필요한 지출 하나. 둘째,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 하나. 셋째, 지키기 어려운데도 체면 때문에 계속한 약속 하나. 넷째, 계속해서 나를 이용하거나 상처 입히는 관계에서 세워야 할 경계 하나. 다섯째, 내일로 미루고 있는 행동 하나. 여섯째, 정확히 확인해야 할 빚 하나. 일곱째, 나를 작게 만드는 비교 하나. 여덟째,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한 믿음 하나. 아홉째, 이미 끝났음을 인정해야 하는 일 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놓아버린다는 말은 충동적으로 모든 것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꿈에서 숫자구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집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 다툰 뒤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가족과 대화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현실을 정확히 본 뒤 역할을 다한 것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여인은 메뉴를 줄이는 것 외에도 작은 창고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와 조리기구를 보관하기 위해 매달 임대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요. 대신 상환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 채권자들과 약속을 다시 정했습니다. 주방에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고 재료 관리도 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근처의 작은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들의 점심 도시락을 정기적으로 주문할 수 있느냐는 문의였습니다. 예전에 여인이었다면 30가지 메뉴를 모두 보여주며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5가지 메뉴를 제안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량과 가격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여인이 메뉴를 줄이고 원가를 계산하고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게를 정리했기 때문에 기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너무 복잡하고 빚과 거짓, 과거의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꿈이 주문을 가져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제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가게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보며 내가 끝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는 있습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끝나야 하지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미 멀어진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사과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물건과 공간을 관리하느라 시간과 돈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성공 방식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게의 규모를 놓아야 생계를 지킬 수 있고 체면을 놓아야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래된 방식을 놓아야 경험과 능력을 다른 곳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움을 놓아야 관계가 회복되거나 적어도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 운이 들어온 것은 숫자 9가 마법을 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끝내야 할 것을 끝냈기에 새로운 기회를 담을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손에 숫자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공책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공책에는 하루 매출과 지출, 갚은 돈과 남은 빚, 그리고 그날 해야 할 일이 차분히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은 꿈속 숫자가 다시 나타납니까? 가끔 꿈을 꾸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돈이 들어올 징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요즘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합니다. 처음 저를 찾았을 때 그는 숫자 8이 빚을 한 번에 없애줄 행운의 암호이기를 바랐습니다. 숫자 7을 조상의 직접적인 보호라고 믿고 싶어 했고 숫자 9가 나타나면 가난한 삶이 갑자기 끝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그가 실제로 경험한 것은 전혀 다른 변화였습니다. 가게 앞에 긴 줄이 생긴 것도 아니었고 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른 아침에 일어나 식재료를 준비했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으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빚으로 오래된 빚을 막지 않았습니다. 갚아야 할 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매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갚았습니다. 외상은 원칙 없이 받지 않았고 필요하지 않은 재료와 서비스를 줄였습니다. 언니와도 다시 연락하며 관계를 회복했고 식자재 상인과 약속한 날짜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는 꿈속 숫자가 제 운명을 바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숫자를 계기로 처음으로 제 삶을 제대로 본 것이었습니다. 신호가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탐욕으로 받았는지 지혜로 받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꿈을 꾸어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숫자를 본 뒤 복권을 사고 빚을 내어 투자하며 더 큰 행운만 기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꿈을 계기로 자신의 불안과 욕심을 살펴보고 미뤄둔 일을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벌고 어디에서 세고 무엇을 위해 쓰는지 살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숫자 7은 조상이 반드시 돈을 보내준다는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7날 동안 작은 행동을 반복하며 정직과 신뢰를 회복하는 수행이었습니다. 끝나야 할 것을 끝내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용기였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숫자는 우리의 운명을 대신 결정하는 힘이 아니라 삶을 점검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잘못을 반복하던 사람이 오늘 한번 멈추고 내일 다시 한번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현실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닦는 일과 생활을 바로잡는 일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약속한 돈을 갚는 데서 드러나고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멈추는 데서 드러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드러나며 어려움을 가족과 정직하게 나누는 데서 드러납니다. 요즘도 아침마다 물을 떠놓으십니까? 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전에는 물을 떠놓고 돈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제는 감사한 사람을 떠올리고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하나 정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 뒤 공책을 펼쳐 그날 해야 할 재정 행동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로운 손님에게 가게를 알리는 일이었고 어떤 날은 아들과 생활비에 관해 대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의식은 현실을 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행동을 시작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오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불필요한 구독 하나를 해지하겠습니다. 오늘 미뤄둔 빚의 금액을 적겠습니다. 오늘 구직 서류 한 장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가족과 생활비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고객 한 명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행동 하나를 끝내면 마음은 다음 행동을 할 힘을 얻습니다. 돈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액수만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으며 혼자 숨는 시간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 때문에 현실을 계속 피하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의 채무상담이나 재무상담을 이용하십시오. 당신이 반복되는 숫자를 꿈에서 보았다면 기록해 두어도 좋습니다. 특정 숫자를 이용해 복권을 사야 한다거나 비싼 부적과 의식을 해야만 재물이 열린다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두려움과 절박함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경계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안은 반드시 많은 돈을 가진 뒤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알고 오늘 할 일을 하며 주변 사람과 진실하게 연결될 때도 평안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떨지 않았습니다. 남은 빚의 액수를 알고 있었고 다음 주에 무엇을 갚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그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거래처와의 약속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으면 조금씩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바로 그 마음이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과 절제, 기록과 책임은 오랫동안 삶을 지켜줍니다. 이 가정이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소서. 들어오는 돈을 바르게 사용하고 갚아야 할 것을 정직하게 갚을 용기를 주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이 서로를 원망하거나 속이지 않게 하시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 부끄러움에 숨지 않게 하소서. 한 번의 횡재보다 오래 지속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큰 욕심보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힘을 주소서.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것을 해치지 않게
하소서.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며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끝까지 실천하게 하소서. 꿈속의 숫자가 당신에게 돈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계기로 탐욕을 멈추고 빚을 바라보고 관계를 회복하며 오늘 해야 할 일을 시작한다면 삶의 흐름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기고 싶다면 이미 이루어진 일을 과장해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오늘 불필요한 지출 한 가지를 멈추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하던 빚을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과 돈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어떤 행운의 숫자보다 더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